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최근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평소에 유튜브로 막장 사연들 들으면서 아유, 뭐 저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나? 며느리들이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네요.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나서 하소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알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괴롭히는 거 그거 다 질투야.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다른 여자한테 뺏긴 것 같아서 그런다잖아. 그 말 듣고 정말 씁쓸했어요. 제가 딱 그 꼴이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편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처음엔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구나. 내가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죠.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결혼 10년 차인데 새벽에 갑자기 들어오시고 내가 뭘 입든 뭘 먹든 다 간섭하시잖아. 그런데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우리 형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참아줘. 참아줘, 참아줘, 참아줘. 제가 10년 동안 들은 말이 이 말뿐이에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안 불쌍한가요? 시집와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사는데요.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자니 아이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자니 미칠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치신 건가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과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막장인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지, 우리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막장이신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남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남편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예요. 아니, 효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효자 중에 상효자? 뭐 그런 수준이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첫 만남이 소개팅이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니 엄마 왜?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하고는 저한테 죄송한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프대요. 다음에 또 봬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해서 아프다고 거짓말한 거였죠.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고 달려간 거고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트하다가도 시어머니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끝이었죠. 영화 보다가도 엄마가 장봐오래 하면 영화관 나가고, 놀이공원 가서 줄 서고 있는데 엄마가 외롭대 하면 바로 집으로 가고, 한 번은 제 생일이라고 특별히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는데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 뭐 먹지? 하고 전화하니까 엄마도 같이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일인데 시어머니랑 셋이서 밥 먹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우리 형제 키우느라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슈퍼하면서 우리 대학까지 보냈잖아. 그런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드려?
맞아요. 시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시아버지가 남편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혼자서 작은 슈퍼마켓 운영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건 받고 밤 12시까지 가게 문 열어놓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대요. 남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손 좀 봐. 얼마나 거칠어. 다 우리 때문에 고생한 거야. 엄마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뻤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만 하다 보니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그래서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되자마자 첫 월급부터 통째로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대요. 지금도 월급 날마다 무조건 3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고요. 저한테 우리 엄마 이제 슈퍼도 그만두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말이죠. 근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형만큼은 아니어도 시동생 역시 내로라 하는 효자죠. 명절 때 보면 형제가 아주 서로 누가 더 어머니한테 잘하나 경쟁하듯이 해요. 형, 이번엔 내가 어머니 용돈 드릴게. 아니야, 내가 형이니까 내가 드려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와, 정말 효자구나.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자 만나기 힘든데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더라고요. 아니, 단점을 넘어서 저한테는 지옥이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 효자 아들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면 남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들으면서 저도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래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동네 형들한테 맞았대요. 이유도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야, 너 엄마가 슈퍼하는 집 애지? 과자 좀 가져와 했는데 남편이 안 돼요 했다가 맞은 거예요. 애들이 셋이었는데 남편 혼자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죠. 코피까지 터지고 옷도 찢어져서 울면서 집에 왔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얼굴 보자마자 한 행동이 장난 아니었대요.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려? 하면서 바로 부엌으로 가서 부싯갱이를 들고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 나이가 30 중반이었는데 부싯갱이 들고 동네를 헤집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딨어? 우리 애 때린 놈들 어디 갔어? 나와, 다 나와! 결국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그 애들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그쪽 집 엄마가 나왔는데 에이, 애들이 좀 장난친 거 가지고 뭘 그래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장난? 그럼 나도 장난 좀 쳐볼까? 하면서 진짜 부싯갱이를 휘두르려고 하셨대요. 그 집 엄마가 놀라서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나 미쳤어. 우리 애 건드리면 미친년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애 한 대 때리면 10대 갚아줄 거니까 알아둬.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미친 여자라고 불러댔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이후로 아무도 남편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네 애들이 남편을 보면 피해 다녔대요. 쟤네 엄마 무서워. 쟤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러면서요. 남편은 이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해요. 우리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온 동네에서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도 날 지켜준 거야. 그때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난 계속 맞고 다녔을 거야. 그런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무서웠어요. 물론 자식 지키려는 모성애는 이해하지만 부싯갱이 들고 다니면서 동네 난리친 건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 역시 그때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애야,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젊은 여자 혼자서 애들을 키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독하게 굴었어. 우리 애 건드리면 죽을 줄 알라고. 그래야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우리 아들 건드리면 안 된다는 철칙을 세우셨대요. 어쩌다 학교 선생님이 남편을 혼내도 찾아가서 항의하고, 친구들이랑 싸워도 무조건 남편 편 들고, 뭐든 남편이 최고고 남편이 우선이었대요. 그러니 남편이 마마보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엄마가 무조건 편들어주고,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지금도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이에요. 시어머니가 까마귀 보고 희다고 하면 희다고 할 사람이죠. 이런 사실을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저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남편이랑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해서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죠. 저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슈퍼를 하신다고 해서 건강식품 세트랑 홍삼 세트도 샀고, 또 여자분이니까 스카프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하지도 않은 깔끔한 원피스로 신경 써서 차려입고, 화장도 되도록 연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저는 정말 최대한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하는 집 딸이야?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대뜸 그렇게 물으셨죠. 저는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별로 예쁘지도 않네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 보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뭐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말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애랑 사귀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 스펙 알아? 공무원이야 공무원. 넌 뭐해? 저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경리부에서. 경리?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아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해간 선물 역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이런 건 뭐하러 사왔어? 돈 아까워. 차라리 현금으로 줄 것이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도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만 하셨어요. 키는 또 왜 이렇게 작아? 우리 아들은 훤칠하니 큰데. 아유 이거야 원.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도 아니고 둘이 영 안 어울리잖아. 남편이 계속 엄마 그만해 미영이 기분 나쁘잖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기분 나쁘면 어때? 내가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해야지. 내 아들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예쁘고 집안 좋고 돈 많은 여자. 근데 왜 너야? 저는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30분도 안 돼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배웅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가려면 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하셨죠. 남편이 따라 나와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너무 상처받지 마 했지만 저는 이미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면서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그런 집이랑은 결혼하지 마. 지금도 그런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내가 설득할게 하면서 매달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때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어려서 순진했던 거죠.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어머니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했습니다.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메이크업 수정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신부 화장이 너무 진하네? 이게 신부야 술집 여자야? 하시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대놓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요즘 신부 메이크업은 다 이렇게 해요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자고로 신부는 다 나해야지. 세상에 어떤 신부 입술이 이렇게 쥐잡아 먹은 것처럼 시뻘건색이야? 당장 닦아! 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립스틱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식장에 들어가야 했죠. 첫 명절은 더 끔찍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반찬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애들 키울 때는 명절에 20가지는 기본이었어. 천 부치는 것도 못하네. 이렇게 두껍게 부치면 어떡해? 다시 해. 잡채에 당면이 붙었잖아. 이걸 어떻게 먹어? 정말이지 저는 하루 종일 욕만 먹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참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똑같이 저를 구박했습니다. 제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가면 꼭 사고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꼭 실수인 척 김치국물을 제 옷에 튀기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셨죠. 한 번은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는데 남편도 예쁘다고 했고 저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제 머리를 칭찬하는 걸 들으시더니 대번에 너 머리 좀 잘라라. 처녀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길어? 머리 감는데 물 아깝지도 않아? 샴푸는 또 얼마나 쓸 거고?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자르지 않고 버텼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 가서 잠깐 졸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리신 거예요. 어머 실수했네. 미안 하시면서요. 결국 저는 미용실 가서 단발로 잘라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평생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든 무조건 감싸주기만 했죠. 10년 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말하려면 책 한 권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혼자 사시니까, 불쌍하니까 별의별 이유를 다 만들어가면서 참았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면 무조건 삐지셨죠. 마치 남편이 자신을 두고 바람이라도 피운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작년 제 생일 때의 일이에요. 남편이 깜짝 선물이라면서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명품은 아니고 그냥 중저가 브랜드 가방인데 제가 눈여겨보던 거였거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시댁에 갔을 때 들고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가방을 보시더니 표정이 확 굳으시는 거예요. 그 가방 누가 사줬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어머님. 얼마짜리야?
한 30만 원 정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내 생일엔 뭐 해준 게 있냐? 엄마 생일은 그냥 반만 사주고 며느리 생일엔 3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 남편이 아니 엄마 그때 용돈도 드렸잖아요 라고 했더니 용돈은 매달 주는 거고 선물은 따로지. 나도 가방 사줘. 더 비싼 걸로. 결국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50만 원짜리 가방 사드렸어요. 제 생일 선물보다 더 비싼 걸로 말이죠. 결혼기념일은 더 심해요. 남편이랑 결혼기념일이라고 레스토랑 예약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꼭 전화가 와요. 너희 오늘 외식한다며? 에휴, 나는 그냥 혼자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늙은이는 죽어야지 뭐. 그러면 남편은 어김없이 엄마도 같이 가요 라고 하죠. 결혼기념일에 시어머니랑 셋이서 밥 먹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한 번은 제가 오늘은 우리 둘만 있고 싶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머 큰애야 내가 뭐 전염병이니? 같이 밥 먹기도 싫어? 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러자 효자 남편은 여보 엄마 서운하시잖아 같이 가자 해서 결국 또 셋이서 갔죠. 제일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검사를 하세요.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오늘 고생했어 사랑해 라고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어머 낯간지러워 이 나이에 사랑한다고 하셨대요.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그건 정상 아니야. 너네 시어머니 아들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남편은 우리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이해해줘. 이 말만 반복할 뿐이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는 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싸워요. 아니 뭐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소연하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죠.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또 새벽 2시에 전화하셔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 하시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더라고요. 여보 또 거짓말인 거 알잖아. 지난번에도 3번이나 그러셨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진짜 아프시면 어떡해. 진짜 아프면 119 부르면 되지. 왜 맨날 우리한테 전화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아들인데 당연하지. 결국 남편은 나갔고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역시나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통증인 것 같다고 한 게 다였대요. 봐, 또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진짜 답답하셨나봐. 답답한 건 나야. 맨날 이렇게 살 순 없어. 제가 그러면 남편은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엄마가 좀 그래도 당신이 참아줘. 나이 드신 분이잖아. 나이 드신 분이면 다 이래? 우리 엄마는 안 그러시거든?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외로우셔서 그런 거지. 외로우면 새벽에 전화하고 거짓말로 아들 불러내고 그래도 되는 거야? 여보,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당신이 좀 참아주고 받아주면 안 돼? 이 대화 10년 동안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럼 나는? 나는 안 불쌍해? 시집와서 10년 동안 인감 취급도 못 받고 사는데? 그럼 남편은 말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하잖아. 고마우면 내 편을 들어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편을 들어. 둘 다 소중한데. 둘 다 소중하면 공평하게 대해야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엄마가 더 약자잖아. 이 말 듣고 정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약자가 아니래요. 매일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제가 강자래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제가 이틀 동안 밤새서 준비한 음식을 시어머니가 맛이 없다며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새로 하셨죠. 저는 충격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엄마 입맛에 안 맞나 봐. 너무 상심하지 마. 상심하지 말라고? 내가 만든 음식 다 버렸는데? 엄마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겠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이혼할까봐 라고 했더니 친구가 너 그동안 참 많이 참았다. 근데 너 애도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있죠. 이제 겨우 8살 된 우리 아들. 진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은 건 전적으로 우리 아들 때문일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들도 할머니 편을 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잘해줘. 할머니 불쌍하잖아. 시어머니가 손자한텐 잘하시거든요.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 아들도 할머니 편을 드는 거죠. 결국 이 집에서 저만 악역이에요. 시어머니 말 안 듣는 나쁜 며느리, 남편 힘들게 하는 나쁜 아내, 할머니 괴롭히는 나쁜 엄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한계야. 어머니랑 거리를 제대로 두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선택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이 드시면 달라지실 거야. 어머니가 벌써 70살이셔. 나보고 대체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냥 조금만. 제발. 남편은 결국 아무 선택도 못했어요. 엄마도 포기 못하고 저도 포기 못하고 그래서 제가 미치는 거죠. 그 이후로 남편이랑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했어요. 냉전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혼자서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맘 같아선 기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서 생각하니 또 그럴 수 없더군요. 동서는 저랑 7년 동안 같은 처지에서 고생한 전우 같은 사이거든요.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죠. 제가 혼자 빠지면 동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앞으로 남편이랑 갈라설지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 기일은 마지막으로 챙기자. 동서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먹고 시댁에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죠. 뭐 더 준비할 건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어머님,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린 가족 아니니까 오지 말거라.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들은 오지 마.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할 거니까. 그리고는 뚝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바로 동서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동서도 시어머니한테 같은 연락을 받았더군요. 동서, 어머님한테 연락 받았어? 네, 형님. 방금 전화 왔는데 이상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오지 말래요. 형님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나한테도 방금 그러셨어. 갑자기 왜 그러시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뭔지 모를 쎄한 느낌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오지 말래. 며느린 가족이 아니라고. 그러자 남편은 잠시 당황한 것 같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엄마가 이번엔 그냥 아들들끼리 조용히 하고 싶대. 너무 신경 쓰지 마. 조용히 하고 싶다고?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완고하셔서. 일단 이번엔 그냥 쉬어.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도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동서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동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우리 남편한테 방금 전화해보니까 괜히 말을 얼버무리는 거 있지?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거 있을 때 꼭 이러거든. 그래요? 너무 수상한데. 형님, 우리 그냥 가볼까요? 그래. 30분 후에 우리 동네 지하철역에서 만나. 같이 가자. 네, 형님. 저도 준비하고 나갈게요.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남편한테 한 번 더 전화했어요. 여보, 거기 별일 없어? 어머니 괜찮으셔? 괜찮아. 왜? 그냥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냥 아들들끼리 조용히 하고 싶으신가 봐. 그런데 이상한 게 전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시끄러운데 누구 또 있어? 아니야, TV 소리야. 끊을게.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더 수상했죠? 남편이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동서가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님, 빨리 오셨네요. 동서도 일찍 나왔네? 근데 동서 생각은 어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형님, 저도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이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 평소에 며느리 등골 빼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제삿날에 며느리를 안 부를 리가 없지.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항상 며느리들이 와야 일이 된다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것보다 동서, 내가 아까 우리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거든? 근데 막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형님,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빨리 가봐요.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우리 몰래 재혼이라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남편들이 우리 몰래 무슨 짓을 꾸미는 건가? 20분쯤 달리자 시댁 골목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대문 밖까지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님, 저 소리 들리세요? 들려. 이게 무슨 제삿집 분위기가 전혀 아니네? 평소 시아버지 기일이면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인데 오늘은 마치 잔치집 같았어요. 하하호호 웃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박수 소리까지 들렸죠. 동서, 현관문 열려있는 것 같은데? 네, 형님, 살짝 열려있네요. 저와 동서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현관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가니 신발장 앞에 구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남편들 구두는 익숙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 구두도 한 켤레 있더라고요. 형님, 저 구두 누구 거예요? 글쎄, 혹시 누구 친척이라도 왔나? 그런데 이상한 건 제사 준비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평소라면 현관부터 향냄새가 나고 제사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대신 고소한 버터 냄새와 마늘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거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아니 훤히 보였는데 그 순간 저와 동서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글쎄, 거실 테이블 위에 빨간 킹크랩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놈들이었죠. 접시마다 하얀 크랩살이 수북히 담겨 있었고 버터 소스며 레몬이며 온갖 고급 재료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양옆에 남편과 시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슈퍼에 물건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킹크랩은 처음 먹어봐요. 남편이 크랩 다리를 뜯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평소 제가 킹크랩 좀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 나 돈 없어. 저런 거 먹고 싶으면 당신이 돈 벌어서 사 먹어. 그러던 사람이 말이죠. 그러게 형, 이거 완전 대박이야. 어머니,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남편의 옆에서 시동생도 정신없이 킹크랩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김 사장이 싸게 구해다 줬어. 한 마리에 15만 원씩이래. 그 비싼 거니까 배부르게 실컷 먹어라. 근데 어머니, 그 형수님이랑 우리 집사람은 왜 안 부르셨어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들은 쓸데없이 뭐하러 불러? 걔네한테는 이런 비싼 거 먹이기 아까워. 어차피 걔들은 우리 박씨 집안 핏줄도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돈이 썩어나서 걔들까지 이 아까운 걸 퍼먹이니?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며느린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쩜 먹는 걸 가지고 저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죠? 어머니, 근데 킹크랩 얼마나 샀어요? 남는 거 우리 집에도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남편이 욕심내며 물었어요. 안 돼! 이건 여기서 다 먹고 가. 집에 가져가면 네 마누라 주게 되잖아. 그럼 아까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때 동서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형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가족도 아니래요? 가만 보니까 저 인간들 완전 우리를 거지 취급하잖아요. 그냥 가서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보며 조금만 더 들어보자는 신호를 주었죠. 아니나 다를까 박씨 형제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형, 근데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왔어? 오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안 해? 별로 안 따지던데?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 그래? 우리 집사람은 좀 따지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를 팍 죽였어야지. 우리 마누라 봐. 그래도 말 잘 듣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고분고분 알았다고 하고 요즘 좀 기어오르긴 하지만 뭐 그냥 또 잠잠해지겠지. 남편이 저를 말 잘 듣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걸 듣고 정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이 속으로 저딴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이 성격은 착하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건 정말이지 배신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를 보니 동서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며 말했어요. 거실에 있던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킹크랩 다리를 떨어뜨렸고 남편과 시동생은 민망한 표정으로 급하게 젓가락을 내려놨죠. 아니 너희 여기 왜 왔어? 내가 분명 오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납품업체 사장이 어색하게 일어나며 저는 이만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붙잡았어요. 김 사장은 앉아있어.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10년 동안 어머니 모신 저는 남이고 물건 납품하는 사장님은 가족이에요? 그래, 김 사장이 너보다 훨씬 나. 맨날 좋은 거 싸게 구해다 주고 이번에 킹크랩도 싸게 구해다 줬어.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
고작 킹크랩이 뭐길래 며느린 가족도 아니래요? 뭐 전생에 개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비싼 거니까 너희 주기 아까워서 그랬다. 왜? 이깟 개? 야, 이거 한 마리에 15만 원이야. 너희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너네한테 이 비싼 걸 먹여줘? 뭘 해줬냐고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절 음식 준비한 거, 매주 어머니 집 청소해드린 거, 병원 모시고 다닌 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해다 드린 거,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겨우 그것 좀 했다고 어디서 생색이야? 당연하다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왜 너한테 잘해줘야 돼?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 며느리 된 게 영광인 줄 알아? 공무원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면서 뭐가 불만이야? 편하게 살아요? 제가 편하게 살아요? 저요 10년 동안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머님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그건 다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제대로 된 며느리였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아요. 그럼 저희는 가족도 아니란 말씀이죠?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며느리 필요할 때도 부르지 마세요. 병원 가실 때도 청소하실 때도 명절 준비하실 때도 절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소리쳤어요. 야,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걸 보고도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뭐? 사과? 내가 왜 사과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 엄마야. 10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금도 킹크랩 하나 아까워서 가족 아니라고 하는데 너 뭐 우리 엄마한테 킹크랩 맡겨놨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돈 주고 산 거 누굴 주든 네가 뭔 상관인데. 이게 어디 주제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기어오르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 이 사람도 결국 시어머니랑 똑같았구나.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제를 몰라? 내가 주제를 몰라? 그래, 맞아. 나는 당신네 집 주제도 모르고 들어온 바보야. 10년 동안 당신 엄마 시중 들면서 당신이랑 당신 가족 뒷바라지한 바보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그 순간 동서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자 시동생이 동서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형님 집안 일이야. 우리 집안 일이기도 해요. 저도 똑같이 무시당했다고요. 동서네 부부가 다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동서를 향해서도 독서를 퍼부었어요. 너는 더해. 맨날 친정만 가고 명절 때도 건성건성. 아들도 못 낳고 네가 뭘 잘났다고 입을 열어? 어머니, 저희는 아이를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예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핑계대지 마! 다 네가 부실해서 그런 거지. 저는 동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거든요. 동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우리 나가자.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가긴 어딜 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가. 못해. 절대 못해. 사과는 무슨. 너네 엄마 너나 데리고 살아. 난 이제 이 집이랑 끝이야. 뭐? 끝이라고? 그래, 끝. 나도 이제 당신이랑 당신 엄마 얼굴 보기 싫어. 당신은 여기 앉아서 킹크랩이나 실컷 먹어.
엄마가 비싼 거 사줬으니까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그렇게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그래,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너 같은 며느리 없어도 우리 아들들이랑 잘 살 거야. 네,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킹크랩이랑. 그렇게 저와 동서는 시댁을 나왔어요.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와 동서는 택시를 타고 근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아직 울먹이고 있었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형님, 우리 어디 가요? 동서, 우리 일단 뭐 좀 먹자. 속상한데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안 되겠어. 그때 택시가 고급 횟집 앞을 지나가는데 간판에 커다란 킹크랩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동서, 우리도 킹크랩 먹자. 동서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킹크랩이요? 그거 너무 비싼데. 비싸면 어때? 우리가 10년 동안 시댁이 해준 게 얼만데. 킹크랩 정도는 먹어도 돼. 그렇게 횟집에 들어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저희 킹크랩 제일 비싼 걸로 3마리 주세요. 그러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대 3마리요? 2분이서 드시기엔 많으실 텐데요. 괜찮아요. 저희 다 먹을 수 있어요. 동서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어요. 형님, 3마리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너무 비싸요. 동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계획이 있으니까. 잠시 후 특대 킹크랩 3마리가 나왔는데 정말 장관이더군요. 테이블이 꽉 찰 정도로 큰 킹크랩들이 빨갛게 익어서 김이 모락모락 났죠. 시어머니가 아들들만 먹이던 그 킹크랩보다 훨씬 크고 신선해 보였어요. 와, 형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그치? 우리도 이런 거 먹을 자격 있다 이거야. 그때 직원이 와인을 추천해줬어요. 킹크랩에는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추천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저는 이참에 와인까지 제일 비싼 걸로 시켜버렸죠. 킹크랩 살에 고급 와인을 곁들여 먹으니 정말 달콤하고 맛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겨우 이까짓 게 뭐라고. 무시당하고 기만당한 제 처지가 참 서글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로 말이죠. 저는 시원하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50만원 일시불로 해주세요. 5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 짜릿하고 통쾌하더군요. 이어서 저와 동서는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호텔비도 남편 카드로 결제했죠. 형님, 오늘 총 70만원 쓰셨어요. 그 정도면 너무 싼 거지. 10년 시집살이 졸업비용 치고는 너무 싸. 저와 동서는 욕조에 물을 받고 거품 목욕을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밤 10시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번호였죠. 안 받았더니 계속 걸어왔어요. 20통, 30통. 결국 50통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어요. 뭐야? 귀찮게 왜 자꾸 전화해? 지금 어디야? 엄마 쓰러지시고 난리야! 뭐? 쓰러지셨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쇼크라도 받으신 건가 싶었죠. 지금 한국병원이니까 빨리 와! 왜 쓰러지셨는데? 그냥 빨리 와!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와 동서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남편과 시동생이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셔? 남편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화장실에 계셔. 어? 화장실? 응급실 환자가 왜 화장실에 계셔? 그때 시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킹크랩이 상했대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사온 킹크랩이 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먹은 저희 3명 다 배탈 났고요. 순간 저와 동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죠. 그래서 응급실에 온 거라고? 어머니가 너무 설사하셔서 나랑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때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노랗게 질려 있었죠. 아이고 죽겠네. 킹크랩인지 뭔지 한번 잘못 먹었다가 아주 사람 잡겠다 야.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또 배가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화장실로 뛰어가셨어요. 그때 의사가 오더니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이 킹크랩이 상온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서 상한 것 같습니다. 식중독이에요. 수액 맞고 약 처방받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환자분들은 수액 다 맞으시면 퇴원하시면 돼요. 그날 밤 모질이 새 모자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밤을 새웠어요. 저와 동서는 그 모습을 잠깐 보곤 다시 호텔로 돌아왔죠. 형님, 이거 완전 인과응보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킹크랩 아깝다고 며느리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더니 결국 제대로 벌받네.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호텔 침대에 누워 깔깔 웃었어요. 정말 통쾌한 하루였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어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니 뭐 잘못 먹긴 했지. 갑자기 왜 사과를 하는데? 10년 동안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병원에서 밤새 생각해봤어.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미안해. 웃기지도 않았어요. 식중독 걸려서 고생하니까 이제야 제 고생이 보이나 봐요. 미안하다면 다야?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 그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고.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도 당신 입장 잘 설명하고. 그럼 되잖아. 응? 됐어. 이미 늦었어. 여보, 나 이혼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전화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뭐? 이혼? 겨우 킹크랩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킹크랩 때문이 아니야. 킹크랩은 그냥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라고. 10년 동안 쌓인 게 폭발한 거야.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그래, 나도 우리 아들 때문에 지난 세월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참은 거야.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아니, 안 참아. 제발 여보, 이러지 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 설득할게. 아니, 이제 보니까 당신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였어. 나 어제 당신이 한 말 잊지 않았어. 뭐? 여자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초장에 다져 넣어야 한다고? 그게 당신 본심이잖아. 그건 그때 흥분해서 그랬지. 내 본심이 아니야. 아니, 원래 흥분하면 본심이 나오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아.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봤잖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보, 그래도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10년이 지옥이었어. 이제 자유를 찾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동서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저도 이혼하려고요. 정말? 동서도? 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7년 동안 아이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들은 막말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맨날 애도 못 낳는 년이 밥은 잘 먹네, 닭도 알은 낳는데 우리 집안 대 끊기게 생겼다.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동서도 많이 힘들었구나. 형님, 근데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동서가 갑자기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불임은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뭐? 진짜야? 네. 작년에 병원 검사 받았는데 전 아무 문제 없대요. 오히려 너무 건강하대요. 근데 남편은 정자수가 너무 적고 활동성도 거의 없대요.
의사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동서가 욕을 먹고 있었어? 남편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창피한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병원도 혼자 다니는 척하고 한약도 혼자 먹는 척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서도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었구나 싶었죠. 동서, 이제 그만 참아. 진실 다 밝히고 이혼해. 네, 그럴 거예요. 어제 킹크랩 사건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더는 못 살겠어요. 병원 기록 다 있지? 다 있어요. 남편 불임 진단서도 있고 제가 정상이란 진단서도 있어요. 그럼 됐네. 시원하게 다 까발리고 나와. 동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형님, 어머니 얼굴 상상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니 하면서 기절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깔깔 웃었어요. 10년, 7년의 서러움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킹크랩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고작 킹크랩 때문에 이혼이야? 저 여자들 배떼지가 불렀나 보네 하고 비웃을지도 모르지. 근데 동서, 어쩌면 킹크랩이 우리 인생을 구해준 건 아닐까? 만약 어제 일이 없었다면 우린 앞으로도 10년, 20년을 더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킹크랩 사건 덕분에 저 박씨 집안 놈들의 실체를 알게 됐잖아. 맞아요. 시어머니의 본심도 남편들의 본심도 다 드러났죠. 그래서 난 오히려 고마워, 킹크랩한테.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랑 왜 안 살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아이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 이혼을 겪어야 한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죠. 그때 동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더군요. 근데 형님,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여자를 존중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독립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동서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들도 벌써 엄마, 할머니 말 들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아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안 좋은 환경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때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무슨 일 있니? 박서방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네가 집을 나갔다는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나 이혼하려고. 뭐? 이혼? 갑자기 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킹크랩 사건부터 남편의 막말까지 전부 다 말이죠.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잠시 침묵하고 계셨죠. 순간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저를 탓하진 않을까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혼해, 엄마가 다 도와줄게. 친정엄마의 지지를 받으니 눈물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 뭐라고 하든 내버려둬. 네 인생이야. 너 남 눈치 보고 살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 인생인데 왜 남 눈치를 봐야 하죠?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어요. 상담받으니 이혼 사유가 충분하대요. 10년간의 시집살이, 남편의 방관, 정신적 학대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정말 킹크랩이 제 인생을 구해준 건지도 몰라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40대에 새 출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제 아이에게도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대우 받으며 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